자, 생태계는 크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생물권하고 비 또는 무라고도 얘기해요. 비생물권, 자, 또는 무생물권으로 이루어져서 이 둘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한다. 알지? 자, 그래서 생물권과 비생물권, 무생물권 되어 있는데, 자, 생물권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비생물권, 무생물권은 요 생물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변 환경이야. 그래서 주변 무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 알지? 그래서 뭐 빛, 온도, 물, 흙, 공기 이런 것들. 알지? 그래서 이 생물권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 주위 환경을 또 무기 환경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빛, 온도라든가, 자, 그 다음에 물, 자, 토양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무생물권 또는 비생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물권이, 자, 생물권하고 비생물권, 무생물권 안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을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생물권이, 자, 비생물권이 생물권한테 주는 작용, 영향, 그 다음에 생물권이 환경한테 주는 작용, 영향.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해. 그러면은 생물권하고 비생물권이 있을 때 생물권이 우리 환경에 주는 영향이 더 크게 미칠까? 환경이 우리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클까? 어떤 게 더 클까?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오늘 수업은. 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주위 환경, 비생물권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 뭐 하다못해 우리 이제 온도 봐봐. 요즘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비생물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를 뭐라 하냐면은 작용이라고 한다. 작용. 그러면은 생물권이 주위 환경, 비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을 잘해. 자, 생물이 환경한테 미치는 영향은 반작용, 환경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은 작용. 알지? 작용.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었어. 자,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이다? 작용일까? 반작용일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뭐야, 사람이 산에 있는 나무를 잘랐다. 그럼 사람도 생물이고 나무는 어디에 해당이 되니? 생산자잖아. 그러면 요렇게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 아, 작용과 반작용이 있냐? 아니,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생물권하고 생물권 사이에 자, 여기 서로 미치는 영향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구분해야 된다. 자, 도로를 짓기 위해서 산에 터널을 지었어. 이게 뭐야? 반작용이야. 환경에다가, 그치? 자, 비가 내려서 침수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이 바로 작용이야. 그치? 자, 내가 사람들이 가축을 길러. 그럼 이건 뭐야? 상호작용이야. 우리가 닭을 먹어.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요 상호작용은 잘 들어. 자, 이 상호작용이 뭐냐면은 먹이사슬 또는 먹이 그물에 해당이 된다. 알지?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권이 있을 때
자, 비생물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이 주변 환경, 비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한다면, 생물권끼리 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 관계, 대부분 먹이사슬 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 이거를 구분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 구분하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 알지? 그래서 생태계의 의미는 첫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생물권과 비생물권이 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생태계 또는 생태 시스템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생태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 생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도시가 있으면 도시 생태계라고 하기도 하고, 하천이 있으면 하천 생태계, 산이면 산림 생태계. 자,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면은 뭐 한반도 생태계, 태평양 생태계, 지구 생태계, 자, 달 생태계, 화성 생태계. 이건 없잖아. 그 생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태계의 마지막 영역은 지구 생태계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 생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로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는 자, 이런 주위 환경과 그다음에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이 생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보면은 각각의 생물 종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사람이라는 인류종,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거든, 종이. 그럼 우리 각각을 뭐라 부를 거야? 각각을. 개체라고 한다, 개체. 알지? 개체. 그러면은 강아지면 개면 개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개의 개체.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 사람의 개체. 알겠지? 그래서 어떤 종의 생물들의 각각을 우리가 개체라고 그래. 그럼 같은 종의 개체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은 자, 개체군을 형성한단 말이야. 개체군을. 그래서 요 개체하고 개체군. 그래서 이 개체군은 개체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체와 개체군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같은 종에서 얘기할 겁니다. 같은 종.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개체지.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일산동에 모여있지? 그럼 일산동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그래? 사람의 개체군이라고 그래. 그럼 일산동이라는 그 공간의 생태계를 이제 이 일산동을 한정 져버리면 우리는 그 일산동이라는 개체 그 공간 안에 생태계 안에 있는 각각의 개체가 되고, 자, 우리 사람들의 집합을 개체군, 사람의 개체군이라고 하고, 요 안에 이제 개들도 있겠죠? 그러면 개들의 개체군,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의 개체군, 새가 있으면 새의 개체군,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체와 개체군은 같은 종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종들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잖아. 요 지역에는 자, 사람의 개체군도 있고 강아지의 개체군도 있고 고양이의 개체군도 있고 쥐의 개체군도 있고 새의 개체군도 있고 다양한 생물종들의 개체군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개체군들이 모이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군집이라고 한다. 군집. 그래서 군집은 자, 여러 종의 개체군의 집합이야. 그리고 나서 이 군집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라고도 부르지. 자, 여기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했을 때, 자, 생물권과 비생물권, 이 서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생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또 생태계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럼 그 공간에는 같은 종의 개체가 있고요. 그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자, 여러 종들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여러 개의 군집. 그래서 이 군집을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쪽에 대성프라자. 이걸 군집이 되는 거야. 요 건물에. 자, 옆 건물에.
그 각각의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개체군들의 집합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갔더니 어느 시골에 갔더니 산이 있어. 그럼 요 산에 있는 이 산이 하나의 군집이 되는 거고요. 자, 호수가 있어요. 그럼 호수가 하나의 군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어. 강이 하나의 군집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주거단지가 있어. 그럼 요게 군집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요 지역이라는 지역 생태계를 이룬다는 거야. 그치? 생태계 구성은, 자,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물권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권을 구분을 좀 할 거야. 자, 생물권은, 자,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생산자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는 독립 영양 생명체야.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거는 그냥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들, 영양 물질, 영양분, 양분을 얘기할 거야. 그럼 이 양분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양분을 독립, 스스로 만든다. 뭐지? 바로 광합성하는. 광합성하는 거. 그럼 광합성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식물이죠. 그치? 자, 근데 식물만 광합성하는 건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육지 같은 데서는 식물, 녹색 식물, 엽록체가 있는 녹색 식물이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미역이라든가 김, 이런 해조류. 얘네들도 이제 광합성하는 녹색 식물, 아까 생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는 광합성하는, 즉 독립력, 스스로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식물 있고, 바다에 또는 하천에 플랑크톤 있고, 바다에 있는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파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해당이 된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그래서 다른 놈이 만든 거를 섭취를 해야 돼. 그래서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를 종속 영양이라고 부른다. 맞지? 종속 영양으로, 자, 쉽게 말해서 동물을 얘기합니다. 동물. 알지?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권 할 때 소비자는 동물 얘기하고, 그래서 이 동물에서는 자, 초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곤충들도 존재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럼 분해자는 뭐냐? 작은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미생물. 그래서 얘는, 이 분해자는 작은 미생물로, 얘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먹이사슬을 이루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예요. 알겠지? 그래서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자, 2차를 3차가 먹고, 그래서 쭉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 자, 이 관계가 먹이 사슬이 되고,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되면 이런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랬을 때, 먹이 사슬을 구성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고, 분해자는 작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얘는 먹이 사슬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먹이 사슬에 포함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은 바로 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라든가 분뇨를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분해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분뇨를 분해하는 작은 미생물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그래. 분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식물, 나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무는 분해자야. 그럼 이 나무로 만든 책상은 뭐가 될까? 응?
나무로 만든 책상은 생산자야? 자, 책상이 광합성해요? 책상이 뭘 잡아먹어요? 책상이 무언가를 분해시켜?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생물권이 아니야. 알지? 이 구분하는 방법 잘 보고. 자, 하나.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 미생물이 분해자로 그랬잖아. 그럼 이 미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진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버섯은 뭘까? 버섯. 분해자야. 조심해야 돼. 자, 분해자 중에 조심할 것이 버섯이야, 버섯. 버섯. 자, 버섯은, 자, 이러한 미생물들이 균이거든, 균. 이 균이 자라면서 뭉치면서 길쭉하게 실처럼 만들어져. 균사라고 그래. 그 균사들, 균이 만들어낸 실 해서 균사들이 모여서 만든 균사체예요. 우리가 버섯 먹는 거는 그냥 균을 먹는 거야. 그 버섯이 균이야, 균. 알지? 그 중에서 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비싸지. 뭐 상황버섯, 표고버섯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균들이 아주 그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그게 바로 뭐야? 독버섯. 이런 거지. 그래서 버섯은 분해자다. 자, 그리고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조류는 생산자라는 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먹이 사슬 요 형태, 그다음에 분해자가 소비자의 사체나 분뇨를 분해하는 이 과정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관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구분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생물권끼리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한테 미치는 것을 작용, 자, 생물이 환경한테 미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뭘 들어갈 거냐? 바로 요 작용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 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 작용에 대해서 이제 갈 거야. 작용. 그러니까 작용은 주위 환경이 생물한테 미치는 거예요. 자,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작용이거든. 이걸 이제 우리가 작용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빛의 영향. 자, 빛의 영향이 있다. 빛의 영향. 첫 번째. 자, 그러면 요 빛의 영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단 빛이라면 크게 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그 빛을 가지고 뭐래? 광합성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생산자의 광합성. 그래서 생산자에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빛이 어디에 영향 주냐면은 바로 생식주기. 생식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식주기라는 건 뭐냐? 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를 봄에 나올 거냐, 가을에 나올 거냐. 식물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그치? 식물 중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봄에 꽃이 피고 봄에 가을에 꽃이 피냐? 그러면 그 꽃을 피게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 그래서 그 호르몬의 분비에 빛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치? 그럼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얘는 바로 뭐냐면, 자, 빛이 비추는 시간이야. 알지? 그래서 빛이 비추는 시간. 자, 다리 펴면은 1조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식주기야. 그래서 봄에 꽃이 핀다는 얘기는, 낮과 밤일 때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점에서 꽃이 핀다. 가을에 피는 꽃이 피는 것은, 낮과 밤에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핀다. 그러면 그것이 꽃을 피게 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주는 거야.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 일조 시간이. 그 다음에 광합성은 바로 뭐냐면 빛의 세기. 자, 그리고 빛의 파장이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알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빛의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빛의 영향 다음에 온도, 뭐 수분, 공기, 토양,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바로 빛의 색이야. 우리가 빛의 영향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일단 기본적으로 광합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기와 파장은 광합성이야. 광합성. 그럼 광합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자, 광합성은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그치? 엽록체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뿌리 흡수한 물을 가지고 엽록체 안에, 자, 얘가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이 되고, 자, 산소 기체를 방출하는 것이 광합성이야.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는 요 자체는 물론 CO2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요 빛이야, 빛. 자, 이 빛이 엽록체가 흡수해야 돼요. 자, 정확히 말하면 이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가 있어. 그래서 엽록소 A, B가 있는데 얘가 빛을 흡수하는 거야. 자, 엽록소는 색소다, 색소. 그래서 초록색. 우리가 클로로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제 엽록소. 그래서 클로로필 A, B 이렇게 되는데 엽록소가 빛을 흡수를 한 다음에 요 흡수한 빛을 가지고서 자,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만들고 요 ATP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빛은 광합성의 원동력이란 말이지. 광합성의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 광합성을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클수록. 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의 세기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건가? 이 얘기야. 알지? 그래서 자, 이거야.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있을 겁니다. 알지? 빛 에너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태양빛이라면은 얘를 이제 태양상수라고 불러요. 태양상수. 태양상수라고 하는데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있을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빛의 세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빛의 세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이 많으면 빛의 세기가 큰 거야.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이 적으면 빛의 세기가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나무가 있네. 근데 여기가 동쪽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햇빛을 받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자, 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단 말이지.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빛이 적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요 면적당 빛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자, 빛의 세기가 큽니다. 알겠지? 그럼 이쪽은 반대편은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자, 면적당 빛의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면적당 빛의 양이 많아. 자, 얘는 면적당 빛의 양이 적어. 근데 여기에서도 나뭇잎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은 그 광합성은, 빛은 광합성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나뭇잎에서도 햇빛이 잘 드지 않는, 그러니까 음지, 양지, 음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음지 쪽은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얘를 광합성을 일정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일정량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그치?
그럼 빛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면적당 빛의 양이 적으니까 빛의 양을 늘리면 들어오는 전체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뭇잎의 면적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빛의 양이 적은 곳에서는 나뭇잎이 커. 나뭇잎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면적당 빛의 양이 많으니까 굳이 나뭇잎의 면적을 넓게 할 필요 없잖아. 적은 면적으로도 충분히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 빛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나뭇잎의 면적이 굳이 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작아요. 그래서 큰 나뭇잎, 작은 나뭇잎. 오히려 빛을 많이 받는 쪽은 나뭇잎의 면적이 작아요. 빛을 적게 받는 쪽은 나뭇잎의 면적이 커요. 자, 이런 영향도 있단 말이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나뭇잎이 있잖아, 나뭇잎. 자, 그러면 요렇게 나뭇잎이 요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만약 빛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빛을 받는 면. 그럼 이 빛을 받는 면을 우리가 나뭇잎의 앞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앞면, 뒷면이라고 할게요. 그럼 앞면에서는 빛을 받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 자, 뒷면은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합성이 어떻게 돼? 빛이 적으니까 상대적 광합성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는 우리 세포 소기관이 뭐지? 엽록체. 그 앞면은 빛이 오기 때문에 앞면 쪽에는 자, 그 엽록체가 많이 분포돼 있단 말이야. 그럼 뒷면은 자, 빛이 적게 거의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이 뒷면에는 엽록체가 굉장히 적게 분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엽록체는 기본적으로 안에 뭐가 있다고? 엽록소 AB가 들어가 있어. 뭐지? 색소. 색소가 들어가 있다. AB라는 색소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앞면은 엽록체가 많으니까 색소가 많으니까 빛의 앞면은 녹색을 띠게 되고 자, 빛의 뒷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엽록체가 적으니까 녹색보다는 흰색을 많이 띠게 되지. 뒷면은 녹색이 적거나 깻잎 생각해봐. 깻잎 앞면은 초록색이잖아. 뒷면은 허옇잖아.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요 관계를 보고 자, 알겠니? 자,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세요. 응? 어차피 영상 찍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확인해도 되고. 자, 이제 요 나뭇잎을 우리가 단면을 한번 옆에서 단면을 한번 볼 거야. 그럼 잎의 단면을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앞면이고 자, 여기가 뒷면이다. 자, 햇빛이 오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표피가 있을 거고요. 표피. 자, 그래서 여기는 표피가 있을 거고요. 그 표피 아래층에 엽록체들이 자,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뒷면 쪽은 엽록체가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가 뭐냐면은 인맥이라고 그래, 인맥. 자, 그럼 인맥이 뭐냐면, 물관과 체관이 지나간, 있지? 물관과 체관.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있을까? 기공이 있단 말이야, 기공. 요 사이사이에 자, 기공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기공은 자, 수증기, 산소, 수증기, 산소를 기체 출입이 나타나는 곳. 자,
그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고. 자, 기공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엽록체거든. 빛이 이렇게 오니까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엽록체는 당연히 앞면 쪽에 몰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엽록체들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래. 자, 울타리가 뭐야? 울타리. 벽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벽처럼 만든 울타리. 그게 울타리란 말이야, 울타리. 그래서 그렇게 벽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차곡차곡 채워서 세워 올려야 된단 말이야. 울타리를 세운다. 차곡차곡 세워서 쭉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엽록체들이 차곡차곡 울타리처럼, 벽처럼 채워져 있다고 해서 여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 듬성듬성, 엽록체들이 듬성듬성 들어가 있고, 인맥이나 기공,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이 적게 일어나요. 자, 기공은, 자, 여기가 이제, 자, 기공도 여기 이제 공변세포, 광합성하는 공변세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어쨌든 뒷면은 상대적으로 엽록체가 적어.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 해면 조직. 그래서 우리가 잎의 단면을 보면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잎의 앞면 쪽, 햇빛을 받는 쪽, 해면 조직은 뒷면 쪽, 햇빛을 받지 않는 쪽. 그래서 이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들로 모여져 있으니까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당연히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자, 어떻게 돼? 얘네들을 쭉 넓히는 필요 없잖아요. 그치? 넓힐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럼 반대로 가자. 헷갈리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울타리 조직이 두꺼우면은 요 빛이 여기까지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어떻게 돼? 길게 늘어나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세 겹이 두 겹이 한 겹으로 이렇게 되면서 엽록체들이 모두 다 빛을 받아서 광합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울타리 조직은 약해진다. 얇아진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자, 잎은 얇고 넓다. 알겠지?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그럼 빛의 세기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 많은 양의 빛이 오니까 요 엽록체들 굳이 얇게 할 필요 없이 두껍게도 여기까지 빛이 들어오잖아. 광합성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굵고 좁다는 거, 작다는 거지, 나뭇잎은.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많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야.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잘 좀 구분해. 잠깐만. 왜 이렇게 퉁퉁대, 이씨. 이게 바람 때문에 자꾸 다쳐요. 응? 바람 때문에 자꾸 다쳐요. 빨간 거 같은데. 어? 숙제가 뭐였죠? 몰라, 공부해. 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색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혹시 학교에서 그 보상점 이런 거 얘기해 줬어? 광포화점? 안 했어? 빛의 색이? 이거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잘 해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클수록 나뭇잎은, 자, 두껍고 작다는 거야. 크기가 작다. 자, 빛이 잘 드는 곳도 나뭇잎이 마찬가지지. 빛이 적은 곳은 나뭇잎이 얇고 넓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잘 봐. 요거 잘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두꺼우면은, 빛이 셀 때, 얘가 얇으면은 빛이 약할 때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해주는 형태로. 자, 됐습니까? 자, 여기 지우려고요. 지워도 돼? 보자. 어이구. 자, 이번에는, 왜 부러지냐. 다 썼네? 자, 내가 그래프 하나 그려줄게. 자, X축이 빛의 색이야.
자, 여기가 0이고요. Y축이 산소예요. 산소. 광합성 하면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산소의 방출량이고요. 자, 요 아래쪽은 산소의 흡수량입니다. 그러면 산소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고요. 맞니? 자, 산소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물은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하고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 안 한다. 그럼 빛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 다 뭘 한다? 세포분 다 해.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뭐만 해? 호흡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호흡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호흡량이 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그 호흡량은 쭉 변하지 않고 일정해. 왜? 식물이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처럼 우리가 운동하면서 호흡을 더 많이 하고, 그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물의 호흡량은 늘 일정해. 자, 그런데 이제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될까? 광합성을 하니까, 자, 산소를 들이마셔. 그 산소를, 자, O2를 흡수하는 양하고, 자, O2를 방출하는 양이 있을 때, 자, 얘가 0이고요. 100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호흡만 할 때예요. 호흡만. 알죠? 그러면 O2를 흡수하는 호흡량은 무조건 100이거든. 무조건 100이거든. 무조건 100이거든. 근데 이제 빛을 쪼여주기 시작할 거야. 그럼 광합성을 하겠지. 그래서 광합성에서 산소를 방출한 양이 뭐 20이 됐어. 자, 60이 됐어. 자, 100이 됐어. 자, 120이 됐어. 그럼 봐봐라. 요 지점 보자. 얘는 여기지. 자, 요 지점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는 양은 100인데 방출한 양은 20이야. 그럼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얼마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80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는 흡수하는 양은 100인데 방출하는 양은 60이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돼? 40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 자, 요 지점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O2의 방출은 광합성을 뜻하는 거고요. 자, O2의 흡수는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흡량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광합성량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면 요 상태 호흡량은 쭉 일정한데 광합성량은 여기서부터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은 여기는 100 흡수, 80 흡수, 40 흡수, 흡수하는 거 없어. 0.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방출하는 것이 120, 흡수 100이니까 봤을 때는 밖에서 보면 20을 방출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자, 나뭇잎에 들어있는 엽록체 수는 정해져 있잖아. 맞니? 그래서 그 나뭇잎 하나가 얘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광합성 양도 최대 양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빛의 세기가 많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일정이 유지가 된다. 알겠지? 그러면 요 지점의 빛의 세기, 자, 이 빛의 세기까지 광합성이 증가하지만 그 다음부터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요 지점을 뭐라고 그래?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해. 광포화점.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지점은 호흡이 광합성보다 더 많구나.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 더 많이 관찰이 되는구나. 그럼 요 지점은 어떻게 돼? 호흡하고 광합성을 비교하면 광합성이 더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광합성이 많으니까 산소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하는 양과 광합성이 같아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하지만 기체가 출입해? 출입 안 해? 안 출입하지. 산소를 예를 들어서 100을 흡수하고 100을 방출하잖아. 흡수과 방출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요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점. 알지? 보상점. 자, 그러면 요 식물을 양지에 있는 식물이라고 해보자. 양지식물. 그 음지에 있는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음지는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광합성을 최대한 하더라도 얘가 할 수 있는 최대 광합성 양은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지식물의 그래프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음지식물. 그래서 보상점이나 광파점은 작다라는 거야. 양지보다. 자, 요거 문제 나오는 경우가 꽤 돼. 요거 잘 봐도.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요런 문제들 또는 막 자료.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자료로 주어질 수 있어. 이게 다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던가 사진을 잘 찍어 두던가 하세요. 자, 광합성은 가시광선의 빛을 가지고 한다. 자, 가시광선의 빛. 조금 제곱되나? 오케이. 자, 가시광선의 빛. 자, 그 중에서 적색광과 빨주노초 파남보지. 자, 청색광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다 일어나. 알지? 그런데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다 일어난다. 자, 바다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겠죠. 태양빛이. 그러면 우리가 가시광선 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빨간색 줄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보라색 줄 갈수록 파장이 짧아. 알지? 그래서 파장이 짧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파동하는데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적색광이 요 지점까지 도달해요. 알지? 그 다음에 자, 중간에 황색광이 여기까지 도달하고 자, 그 다음에 청색광이 수심 깊은 곳까지 빛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조류 있지, 해조류. 자, 이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해조류가 있고, 자, 황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가 있고,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해조류가 있어. 알지?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적색광을 이용하는 것을 녹조류. 자, 황색광을 이용하는 것을 갈조류. 자, 청색광을 이용하는 것을 홍조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조류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문제 잘 나와. 잘 나온다, 이거. 그래서 대표적인 녹조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파래 생각하면 돼, 파래. 알지? 자, 갈조류는 미역을 생각하면 된다. 미역 다시마. 자, 홍조류는 자, 김을 생각하면 돼. 김. 알지? 그래서 수심에 따라 빛에 투과되는 파장이 달라지고 그 파장을 이용하는 자, 해조류. 그래서 요거 앞글자 따서 적, 황, 청, 자, 녹, 깔, 홍 이런 식으로 외우도. 그래서 요 그림 문제 자,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바로 이제 요런. 그래서 우리가 빛의 파장했을 때, 자,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광합성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햇빛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자,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 수심에 따라서 도달하는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청색광이 가장 깊이 도달한다. 그러면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해조류, 녹파래와 같은 녹조류가 요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황색광을 이용하는 해조류는 갈조류, 미역, 다시마, 갈색 띠는 거. 자,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해조류는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알겠지? 이게 바로 빛의 파장이야. 그래서 빛의 세기와 파장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 광합성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런데 자, 1조 시간 있잖아. 1조 시간은 자,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의 길이가 돼요. 알겠니? 낮의 길이. 그러면 이 1조 시간은
즉 낮의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낮의 길이가 자 길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야? 봄이잖아, 봄. 그치?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야. 요때가 바로 가을이거든. 그래서 이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봄과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 바로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자,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래서 붓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벚꽃, 진달래, 개나리.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봄에, 자, 국화나 코스모스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도, 자, 대부분의 새는 봄에 알을 낳고요. 노루나 사슴 같은 경우는 가을에 새끼를 뵙니다.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1조 시간도 나중에 자, 문제가 잘 나오니까 문제로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1조 시간인데 세기와 파장은 뭐다? 광합성. 그래서 빛의 세기면 어떻게 돼? 잎의 두께와 넓이가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자, 빛의 파장. 자, 어떻게 돼? 적황청, 녹갈홍. 알겠지? 이거는 서로 보색 관계야, 보색 관계.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1조 시간은 봄에 피는 꽃, 봄에 새가 알을 낳는다. 자,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 가을에 노루나 사슴이 새끼를 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생식과 관련된 것이 바로 1조 시간이에요. 자,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빛의 영향이다. 빛의 영향.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온도 보자, 온도. 자, 여러분, 온도 하게 되면은 딱 하나입니다. 온도가 생물한테 미치는 것은요,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 체온 조절.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체온 조절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럼 있잖아. 온도가 높으면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체온을 낮추는 쪽으로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자, 체온을 낮춰야 돼요. 그럼 체온을 낮추는 것은 두 가지야. 열의 발생을 줄이고, 알겠지? 체온을 낮추려면 내 몸에서 열이 만들어지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열의 방출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는 더운 지역에 사는 생명체와 추운 지역에 사는 생명체는 바로 요것 때문에,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 추운 곳에서는 자,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명체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가 생긴다. 진화가 일어난다. 알겠지? 자연 선택이. 그래서 체온을 높이면 어떻게 돼? 열의 발생을 늘려야 되고, 자, 열의 방출을 줄여야 됩니다. 자, 바로 요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물 보자. 자, 포유류는 추운 지방에 살수록 어떻게 돼? 몸짓이 크고, 몸짓이 커야 돼요. 알겠지? 왜 몸짓이 크냐면, 오히려 이제 몸짓이 커야 열의 방출이 줄어든다. 이게 또 뭘까, 이거? 우리가 요 사각형 한번 보자. 1, 1, 1. 자, 이렇게 정사각형 있어. 자, 2, 2, 2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 우리가 생명체의 어떤 몸체라고 한번 해보자. 몸체. 몸집.
알지? 자, 표면적 볼까? 1 곱하기 1이 6면입니다. 맞니? 얘는 2 곱하기 2가 6면이에요. 그치?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맞지?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러면은 얘를 한번 나눠볼까? 자,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얼마예요? 3이 되잖아요. 즉, 동물체의 몸짓이 커지면 자, 부피분의 표면적, 즉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떨어지죠. 맞니? 그러니까 몸짓을 크게 해야 오히려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의 방출이 줄어든다. 알겠니? 자, 이거 잘 나와. 알지? 자, 그래서 몸짓이 커질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표면적이 바로 열이 방출되는 면적이야. 그래서 오히려 열이 방출되는 효율이 떨어진다. 열의 방출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살수록 어떻게 된다? 몸짓이 커진다. 자, 우리 그 사람만 봐도 적도 쪽에 사는 사람과 극지방에 사는 사람, 추운 데 사는 사람의 키나 몸짓을 보면 누가 더 큰 줄 알아?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이 어디야? 나라가 네덜란드, 북유럽이란 말이야. 거기 추운 곳. 오히려 적도 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은 체구가 작잖아. 체구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우면 오히려 몸짓이 커져야 효율이 더 높은 거야. 체온을 유지하는 효율이 더 높은 거야.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펭귄 있죠, 펭귄. 남극에 펭귄도 있고요. 중위도에도 펭귄 있고, 적도에도 펭귄 있어. 그래서 이 펭귄도 나중에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야. 요 관계에서. 그러면 적도 쪽으로 갈수록 펭귄의 몸짓이 어떻게 될까? 덩치가 커진단 말이야. 왜?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추운 곳에 살수록 몸짓이 커지고요. 알지? 자, 몸짓이 커진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지고 오히려 열의 방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버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단 부위는 귀, 꼬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리. 그러니까 털이 없는 부분 있지. 털이 없는 부분. 자, 털이 없는 귀나 꼬리나 다리, 이 말단 부위가 추울수록 적다. 왜? 적어야 열의 방출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여우와 남극여우를, 아니,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를 비교하면 북극여우는 어떻게 돼? 털이 많고 덩치가 커. 주둥이나 귀가 작아. 다리도 짧고, 알겠지? 꼬리도 짧고. 근데 사막여우는요, 몸짓은 작아요. 근데 얼굴, 주둥이 길고요. 귀도 길고, 다리도 길쭉하니 꼬리도 길고, 털은 적고, 오히려 그게 열의 발산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방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생김새 차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이 돼 있고 보온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방층이 두꺼워서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방출되는 걸 막는다. 그러면 체온을 유지 못하는 변온동물은 어떻게 될까? 자, 변온동물, 양서류 같은 변온동물, 그치? 파충류 같은 거. 그 다음에 곰이나 박쥐 같은 포유류는 겨울에 어떻게 돼? 오히려 겨울잠을 잔다. 바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있지?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기온, 온도하게 되면 체온 조절입니다. 무조건 체온 조절. 특히 요거 진짜 중요하다. 중요해. 그래서, 자,
펭귄의 몸짓의 크기는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자, 커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자, 몸짓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진다. 그치? 남극 펭귄이 더 커야지. 몸짓이 커야 열의 방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물 보자, 식물. 자, 이제 동물은 자, 요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 체온 조절로 맞추면 되고, 그러면 식물은 체온 조절도 체온 조절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식물은 있잖아, 광합성을 하잖아. 그치? 광합성도 물질 대사거든. 그 물질 대사는 그 체온이라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따뜻한 곳에, 더운 곳에서는 체온이 낮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낮아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늘, 자, 낙엽이 생기지 않아요. 알지? 그런데, 자,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추운 지역의 식물은 낙엽수가 있고요. 상록수가 있어요. 자, 낙엽수는 잎이 낙엽 형태로 떨어집니다. 즉, 한겨울에는 요 물질 대사가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광합성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 엽록체 작용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런 색소로 바뀌면서 낙엽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광합성을 못하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물질 대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 나뭇잎은 생명으로서의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떨어진다. 나뭇잎이 낙엽으로 떨어진다. 근데 상록수는 낙엽이 생기지 않아. 왜? 자, 우리 아까 나뭇잎을 봤지? 나뭇잎에는 자, 표피층이 있다고 그랬어. 표피가. 그치? 표피가 있고 그 표피 아래에 울타리 조직, 그 밑에 해면 조직 이렇게 돼 있지. 자, 표피는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자, 큐티클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큐티클층이 문제 가끔씩 나와. 알겠지? 그래서 두꺼운 큐티클층이 있어서 얘네들이 일종의 보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온의 역할을 하고요. 자, 다음 다시 상록수는 광합성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이 포도당이 필요한 데 사용되고 남는 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 녹말로 저장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한겨울에는 녹말로 저장된 것을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 버려요. 알겠지? 그러면 요 포도당이 바로 그 잎의 세포 안에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잎의 세포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그치? 근데 바닷물은 뭐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쉽게 얼어? 얼지 않아. 자, 그 궁합 집에 가서 해봐. 그냥 컵에다가 물하고 컵에 설탕물, 소금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컵을 냉동실에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냉동실의 온도가 한 영하 한 20도, 15도 이렇게 되거든? 냉동실이. 그러면 물은 어는데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거의 얼지 않거나 아주 천천히 얼어. 알지? 그래서 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자, 이 식물이 안에 식물 세포가 얼게 되면 얘는 죽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세포가 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나뭇잎이 이제
나뭇잎이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상록수, 늘 항상 같이 겨울에도 존재한단 말이야. 자, 요거 좀 체크해 놓고 외워라. 그리고 큐티클층. 왜냐면 지금 다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야, 문제로. 자, 이게 다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하게 되면은 체온하고 관련이 돼 있다. 알겠지? 체온. 그래서 여우를 보면 사막여우, 북극여우 보잖아. 그치? 사막여우 봐봐. 팔다리 길고, 자, 주둥이 길고, 귀 특히 길잖아. 그치? 몸짓은 작고, 털은 적고.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자연 선택이지, 이것도. 그치? 자, 다음 이제 물이야, 물. 자, 물은 바로 그 생명체 체액의 농도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농도가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물을 보충하려고 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지면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할 때는 이거야. 건조한 지역하고 습한 지역이야. 건조한 지역, 그리고 습한 지역에서 생명체들, 동물이나 식물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 선택되고 진화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물은, 자,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자, 곤충은 말이야. 곤충은 딱딱하잖아. 그치? 바퀴벌레. 죽여봤어? 바퀴벌레 발로 밟으면 뿌직. 그치? 딱딱하거든. 자, 그 표면은 뭐냐면은 키틴질 체크하고 외우세요. 큐티클층하고 키틴질은 완전히 달라. 자, 상록수의 나뭇잎 표피는 키틴질이 아니라 큐티클층. 곤충이 키틴질. 그래서 딱딱한 키틴질이 되어 있으니까 물의 증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한다. 그래서 얘는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파충류, 뱀이나, 자, 그 다음에, 도마뱀 같은 경우는 표면이 뭘로 뒤덮여 있어? 비늘로 뒤덮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가 돼 있으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어쨌든 다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거야. 알겠니? 자,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이 있잖아. 일단 크게, 첫 번째,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 그 안에 다 거의 다 수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알로에 가지고서 팩하고, 그치? 피부에 수분 보충해 준다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자, 물의 증발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조한 지역은, 자, 물의 저장을 늘려야 되고요. 자, 물의 증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파충류는 표면이 단단한 껍질, 비늘로 이루어져 있고 알도 딱딱하다, 단단하다면 식물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 자, 선인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잎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뭐야? 가시 형태로 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인장의 잎이 뭘로 바뀌었다? 가시 형태로 바뀌었다. 가시 형태로 바뀌었다. 알지? 자, 그 다음 물 속에 사는 식물은 물이 충분하네? 그럼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흡수가 되는 거야? 물은 식물에서는 물의 이동은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달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갈 때 요 물이 통과하는 이 경로, 경로의 관이 물관이에요. 물관. 알지? 그리고 양분의 이동 경로는 이동은 체관입니다. 그래서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관다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다발로 뭉쳐가지고 이루어져 있어. 관다발이야. 그러면 있잖아. 이 물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아주 잘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보내는 조직이 이 관다발이 발달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이 적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잘 보내줘야 돼. 그런데 물이 많아. 널린 게 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굳이 관다발이 발달할 필요 없지. 물이 널렸으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물이 쉽게 공급되니까. 그래서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물이 많으면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연잎 있지, 연잎. 연잎이 크다. 연잎이 크잖아. 그치? 호수에 있는 연잎. 연잎이 크다. 왜? 물의 증발을 면적이 크니까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지. 건조한 곳은 잎의 크기가 작잖아. 그래서 가시 형태로 잎의 크기를 줄인다면, 연못에 있는 연잎은 잎이 되게 크다. 물의 증발을 늘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알겠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물의 작용이야. 물이 생명한테 미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진화되는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적응이라고 그래, 적응. 환경에 적응했다. 다음. 적었니? 다 적었어? 지워도 돼? 응? 이제 공기야, 공기. 공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그 공기에서 바로 뭐냐면, O2입니다, O2. O2.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한, 즉,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혈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보다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 있지, 연. 연의 줄기. 이게 뭐야? 연근이잖아, 우리 연근. 연근 반찬으로 많이 먹잖아. 그 연근 뭐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어떻게 돼? 막 구멍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연근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이 바로 뭐냐면은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야.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공간. 그래서 연근을 생각하면 연근. 식물 같은 건 연근이 있다. 여기 있네, 연근. 여기 구멍 막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기가 흐르는 통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양과 생물. 토양은 보통 이제 생물, 미생물이라든가 식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특히 식물과 관련해서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서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는 토양 얕은 곳에서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 호흡하는 미생물 미생물이 많이 있어. 근데 얘가 깊어질수록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소가 줄어들잖아.
그럼 결국은 유산소 호흡하는 미생물은 줄어들고, 자, 어떻게 해야 돼? 산소 없이 하는 무산소 호흡하는 미생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이 무산소 호흡하는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주로 분해하는 역할. 분해하는 역할, 썩게 하는 역할을 얘네들이 담당한다. 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여기서 이제 반작용인데, 자, 토양의 흙에 우리가 이제 뭐 밭갈이 한다고 하잖아, 밭갈이. 밭갈이 한다고 해서 이제 봄에 밭에다가 작물을 심기 전에 곡괭이나 이걸 한번 다 밀어. 뒤집어 엎어. 그럼 뒤집어 엎으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면은 뿌리가 있는 곳에는 있는 양분은 거의 다 소모를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 뿌리가 닿지 않은 그 밑에 흙에는 양분들이 많거든. 그럼 밭갈이는 뭐냐? 이 흙을 뒤집게 하는 거야. 자, 뒤집게 하는 효과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밖에 있는 것과 안쪽에 있는 흙을 뒤집어서, 자, 이렇게 밭갈이 하게 되면은 토양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많이 생겨. 통로가. 그래서 지렁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애벌레나 지렁이들이 토양을 지나가잖아. 토양을 지나면서 통로를 만들면서 공기가 잘 흐르게끔 하는 통로. 그 얘는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반작용입니다. 알겠지? 지렁이가 토양한테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들이 나오니까 구분은 잘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야. 알겠지? 작용에 대한 거고. 자, 이제 우리 먹이 관계하고 생태 피라미드 들어갈게. 자, 먹이 관계라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다. 자, 그래서 그 먹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로 가요. 알지? 그러면 이 생산자는 녹색 식물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가 뭐니? 응?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 첫 번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냐 없냐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면은 유기물, 에너지원이 되지 않으면 무기물. 알지? 그리고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것들을 유기물,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는 물질을 무기물, 그 다음 또 유기물은 탄소가 주된 물질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무기물은 탄소가 없거나 탄소가 있어도 얘는 에너지원, 연소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기물, 무기물, 쉽게 말해서 연소가 되면 유기물이고 연소가 안 되면 무기물이야. 자, 그렇다면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자, 물을 이용해서 그것이 무기물이거든. 무기물을 뭘로 만드냐면 유기물로 만듭니다. 생산자는. 그럼 이 유기물은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생명체 구성 물질이 되잖아. 그럼 이 유기물이 바로 뭐야? 양분이 돼. 양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양분이 되는 거야. 양분. 양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분인 유기물은 1차, 2차 가면서 쭉 이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생산자는 양분이 되는 유기물을 만들고, 자, 소비자는 그 만든 양분을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을 시키는 거야. 맞니? 그러면 각각의 생산자, 1차, 2차, 최종 소비자, 이 각각의 단계를 뭐라고 부를까? 이 양분을 만들고 저장하고 양분을 전달하는 단계가 되지.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뭐냐면은 영양 단계라고 불러요. 영양 단계. 자, 영양 단계고, 그랬을 때 생산자가 있고 여기가 최종 소비자가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거야. 생산자로 갈수록 하위 영양 단계. 맞지? 자, 최종 소비자 쪽으로 갈수록 뭐가 됐냐? 상위 영양 단계. 자, 1차 소비자가 상위 영양 단계에 잡아먹혔습니다. 그럼 이 상위 영양 단계가 될 수 있는 거는요, 2차, 3차 최종이에요. 그치? 1차보다 윗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윗단계.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는 그 단계의 윗단계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일 아래쪽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각각의 단계를 영양 단계, 그래서 생산자로 갈수록 하위 영양 단계로 간다. 자, 최종으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것들 잘 보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영양 단계가 있다면 그 각각의 영양 단계가 하나의 종만 존재해요. 하나의 종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생산자, 자, 우리 심플하게 1차, 2차, 자, 최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생산자에 A라는 종이 있고요. 1차에는 B라는 종이 있고요. A1, B1이라고 하자. 2차에는 C1이라는 종이 있고요. 자, 최종이 D1입니다. 자, 요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먹이 단계는 오로지 요 하나의 경로밖에 없지. 이때 생성되는 요 한 개의 경로를 먹이 사슬이라고 그래. 먹이 사슬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먹이 사슬은 한 개의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의 경로를, 한 개의 먹이 관계 경로를 먹이 사슬이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 생산자가 A2야. 자, 그러면 먹이 사슬이 몇 개가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맞니? 그럼 이 경우는 먹이 사슬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먹이 사슬이 2개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A3가 있어. 생산자에. 그럼 어떻게 돼? 먹이 사슬이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먹이 사슬이 3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A,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B2가 있네? 자, 그럼 먹이 사슬은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렇게, 넷, 그치? 자, 요렇게 5, 요렇게 6.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어느 하나의 생태계에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물처럼 짜여져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구분.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구분하자. 자, 먹이 사슬은 하나의 경로를, 한 개의 경로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자, 이것이 여러 개의 경로로 이루어진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 몇 개의 먹이 사슬이 존재하냐?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자, 만약 여기가, 자, 먹이 사슬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A2만 있으면 먹이 사슬이 하나 더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하니까 먹이 사슬이 3개가 됐죠? 근데 얘를 딱 들어가니까 먹이 사슬이 몇 개가 됐어? 6개가 됐어.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또 늘어나겠지?
자, 요게 또 C가 또 요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요게 해당하는 만큼 요만큼의 먹이 사슬 수가 또 늘어나겠지. 그래서 각 영양 단계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먹이 사슬 수가 많아지고요. 자, 먹이 사슬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 앞에 자연 선택 다음에 생명 다양성 나오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의 다양성이야. 생명 다양성이었어. 이것이 종의 다양성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우리 자연 선택에서 다양한 그 생물종, 같은 종에서 다양한 개체 변이가 나오지. 이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 유전자 다양성. 생명의 다양성 세 가지가 있다. 유전자 다양성,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가 아까 내가 서식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서식 공간이 많을수록 생명 다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야. 자, 그래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럼 먹이 사슬이 많다는 얘기고요. 먹이 사슬이 많다는 얘기는 각 영양 단계의 생물 종의 수가 많아질수록, 알겠지? 생물 종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 바로 요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생물권만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생물권은 이러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의 형태를 이루면서 그 생물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생산자. 자, 1차부터 해서 최종 소비자로 가죠? 잘 봐요. 요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야. 자,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에요. 그럼 뭐냐면 에너지는요 순환이 안 되고요. 물질은 생태계에서 순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정리 좀 해.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봤을 때, 와,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지만 물질은 순환이 된다. 오, 뭐지? 자. 생산자 1차, 2차. 자, 우리가 최종으로 가볼게요. 자, 생산자는 광합성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자, 유기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기물이 들어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화학 물질에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야. 그럼 이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쭉 전달이 돼. 알지? 근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 빠져나와. 열의 형태로. 알겠지? 열의 형태로 빠져나와. 자, 왜냐 호흡하잖아. 호흡하면은 우리가 세포하게 되면은 60% 열이 나오고 나머지 40% 가지고서 우리 생명활동에 쓰잖아.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다시 태양으로 되돌아가? 아니, 못 가요. 이 화학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태양으로 돌아가요? 못 가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태양으로 전달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지 다시 되돌아가서 순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아. 그런데 생산자 1차,
2차 최종 자, 여기 갔을 때 자, 무기물을 색깔이는 거죠. 자, 여기 생산자가 무기물을 뭘로 만든다? 유기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은요,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이 돼요. 맞니?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시 무기물로 나와. 자, 누구의 작용으로? 분해자의 작용으로. 그래서 사체라는가, 분뇨는 분해자들이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로. 그러니까 무기물이 들어왔다가 유기물로 바뀌었고 이 유기물이 다시 무기물로 빠져나갔지. 그래서 물질은 순환이 되는 거야. 생태계에서는. 자, 이해됐니?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자, 바로 이렇게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지만 자, 물질은 순환이 된다. 알겠습니까? 됐지?